안녕하세요. 소녀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우울한 감정을 느끼시나요? 늘 항상 행복하기만 한 사람은 없겠죠? 누구나 작든 크든 우울감을 느낄 때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잠시 우울했다 금방 빠져나오는 사람이 있고 우울의 늪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우울함이라는 감정이 무서운 이유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무기력함 때문에 직장을 잃거나 인간관계도 끊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우리의 기분을 바꾸는 아주 손쉬운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만든 상처가 더 아프다. 이 책의 저자는 정신과 의사로 기분을 바꾸고 나아가 인생을 바꾸려면 몸을 움직여야 한다고 합니다. 몸과 정신은 연결되어 있어서 몸을 활발히 움직이면 사람의 감정이나 기분까지 따라 바뀐다는 거죠. 10분 산책을 하거나 공간을 바꾸는 것만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책을 읽고 도전해봐야겠다 생각한 일들을 딱 3개월만 해보세요. 다시 태어난 기분을 느끼실 겁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쉬면 쉴수록 무기력해지는 까닭. 사람은 누구나 우울해집니다. 돈 때문에 걱정하고 높은 성적을 받으려고 애쓰면서 스트레스 받고 취업 때문에 압박감을 받고 건강이 나빠져서 힘들어지고 사랑하는 가족을 하늘로 떠나보내기도 하고 교통사고처럼 예상하지 못한 트라우마를 겪기도 합니다.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고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 누구든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어쩔 수 없이 겪게 됩니다. 나는 끄떡없다라고 말할 분도 있겠지만 이런 일들을 겪으면 저를 포함한 보통 사람들은 우울감을 느끼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나만 나약한 것 같다고 여겨선 안 됩니다. 우울한 사람이 모두 우울증 환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스트레스가 전부 마음의 병으로 이어지지도 않고요.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우울증을 일으키는 건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몸을 쓰지 않아서입니다. 우울하면 의욕이 떨어지고 의욕이 떨어져서 몸을 움직이지 않으니 기분이 더 처지게 되는 것이죠. 귀찮고 의욕도 없고 기분이 좋지 않다며 누워 있으려고만 하면 우울한 기분이 우울증으로 이어집니다. 마음이 힘들어도 친구와 수다 떨고 연인과 영화 보고 산책도 해야 하는데 이런 활동들을 다 놓아버리면 우울증이 됩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고 생각 속으로 도망가도 그렇게 됩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인생은 너무 힘들어. 나는 왜 이렇게 한심한 걸까? 하고 골똘하게 파고들면 우울감은 더 깊어집니다. 우울한 기분을 떨치려면 마음이 아니라 몸을 써야 합니다. 기분을 좋게 만들 거야 하고 아무리 마음먹어도 기분은 나아지지 않아요. 오늘부터 우울을 날려버릴 거야 하고 다짐해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즐거움을 느끼는 활동을 많이 할수록 기분이 좋아지고 의욕도 생깁니다. 나는 점점 나아지고 있다. 뭔가를 배우는 일이 만족스럽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우울감이 옅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분은 마음먹는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활동이 수반되어야 기분이 변하는 겁니다. 라디오 상담을 할 때 자주 접하던 사연이 있었어요. 주말만 되면 하루 종일 누워 있어요. 의욕도 없고 피곤해서 그렇게 돼요. 소파와 한 몸이 되어버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에 지치고 피곤이 쌓여서 그러려니 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피곤하니까 나는 쉬어야 돼. 그래야 의욕이 생기지. 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누워 있으면 백발백중 더 피곤해지고 의욕도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행동으로는 피로감과 무기력을 날려버릴 수 없습니다. 생각이 많아지면 늪이 된다. 우리는 마음과의 싸움에서 이기기도 하지만 지기도 합니다.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하지 않을 이유도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피곤해서, 하고 싶지 않아서, 무릎이 아파서, 운동화가 낡아서, 그냥 운동이 하기 싫고 그럴 기분이 아니라서 등등 이유는 셀 수 없이 찾을 수 있습니다.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게임에서 순간적으로 승자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패배자가 되기도 합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당장의 싸움에서는 이길지 모르지만 꼭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는 패하고 맙니다. 자기 행동을 한번 돌아보세요. 기분이 좋고 의욕이 넘칠 때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어지고 새로운 도전에 과감해집니다.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을 찾게 되죠. 반대로 우울해지면 관심이 좁아집니다. 새로운 생각은 떠오르지 않아요. 일상적인 업무에 대한 흥미도 줄어듭니다. 사람에 대한 호기심도 사라집니다. 친구, 형제, 부모에 대한 생각도 덜합니다. 나에 대한 생각만 머릿속에 꽉 찹니다. 우울할수록 관심의 초점이 자기 자신에게만 모아집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의 과거, 내가 했던 일들, 나의 콤플렉스,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내 문제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들로 머리가 가득 차버립니다. 이런 생각은 하면 할수록 기분이 나빠집니다. 자신에 대한 생각이 자기 이해를 도와주기도 하지만 나에 대해 너무 깊이 파고들면 우울해집니다. 기분과 생각이 서로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평소보다 자신에 대한 생각이 많아졌다면 그건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잘못 후에 반성만 하게 되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다면 그건 우울하고 지쳐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럴 때 자신에 대한 생각에만 파고들면 더 우울해집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더 떠오릅니다. 생각이 스스로를 더 우울하게 만드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뉴욕 대학에서 진행한 한 연구를 보면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험 참가자에게 행복한 기분이 드는 음악으로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3번을 그리고 슬픈 기분을 유도하는 음악으로 프로코피예프의 몽골 치아의 러시아를 10분간 들려주었습니다. 음악으로 기분을 변화시킨 뒤에 나에 대한 생각을 얼마나 하게 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바흐의 협주곡을 듣고 중립적인 기분에서 행복한 기분으로 바뀌면 자신에 대한 생각이 줄어들었습니다. 반대로 프로코피예프의 곡을 듣고 중립적인 기분에서 슬픈 기분으로 바뀌면 자신에 대한 생각이 늘어났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생각하고 자신에서 벗어나 세상으로 관심이 옮겨가는 것이지요. 우울한 사람은 세상에 대한 관심을 거두고 자기 생각 속으로 숨어버립니다. 자신에 대한 생각이 늘어났다면 이건 기분 전환을 하라는 신호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꾸 옛날의 후회스러운 기억이 떠오른다면 이건 친구를 만나서 수다 떨고 운동하라는 메시지구나 하고 해석하면 됩니다.
이렇게 기분을 바꾸면 자신에 대한 생각은 줄어들고 세상에 대한 관심은 조금씩 늘어나게 됩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에세이 한 권을 꼽으라면 주저하지 않고 후지와라 시냐의 돌아보면 언제나 내가 있었다를 꼽습니다. 이 책에는 자살을 생각할 만큼 절망적이었던 한 여자가 아이를 낳고 난 뒤에 삶의 의지를 되찾게 되는 에피소드가 실려 있습니다. 그 여자가 점쟁이에게 손금을 보고 난 뒤에 들었던 이야기가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점쟁이는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손금을 봐서 먹고 자는 사람이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이 이상하겠지만 자기 손금에 신경을 쓰는 사람은 불행해져요.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이란 그만큼 걱정거리를 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손금에 연연하는 것을 졸업해야 해요. 그리고 자신보다 남을 생각하세요. 그러면 살아갈 용기가 생길 거예요. 인간은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 불행해집니다. 우리는 사람을 통해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사람과 세상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면 생명력을 잃고 맙니다. 행복해지려면 타인을 향해 내 삶을 던져 넣어야 합니다. 이 책을 읽고 저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명색이 정신과 의사라고 하지만 인간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되는가 하고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후지와라 시냐는 1970년대에 출간되어 일본 젊은이들의 가슴에 불을 질러 놓은 베스트셀러 인도 방랑의 저자이자 사진작가입니다. 인도 방랑을 읽은 뒤 직장에 사표를 던졌다는 사람이 속출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죠. 후지와라 시냐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생수와 야채를 가득 싣고 방사능 피폭 현장으로 달려갔고 시부야 밤거리를 떠도는 10대들을 만나고 그들의 울분을 알리는 작업을 이어왔습니다. 그는 책과 사진뿐 아니라 자기 삶을 통해 사람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설픈 자기계발서에 나올 법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야 행복하다는 공허한 말이 아니라 몸소 인간에 대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저는 책뿐 아니라 후지와라 시냐의 삶에서도 영감을 얻었습니다. 과거에 연연하는 것도 떨쳐버려야 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정체될 때가 있습니다. 자꾸 과거에만 매달려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못할 때가 그렇습니다. 현재를 합리화하려고 과거를 이용할 때 그렇습니다. 물론 한 사람의 과거는 무척 중요합니다. 과거의 일들이 지금의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콤플렉스는 과거의 일들이 응어리지고 감정과 결합되어 마음속 깊이 뿌리내린 것입니다. 콤플렉스를 탐색하고 이해하고 분석하고 해소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과거를 분석한다고 살아갈 힘이 자연히 흘러나오지는 않습니다. 과거를 돌아본다고 콤플렉스가 저절로 해소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과거는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변합니다. 인간은 과거 경험 그 자체가 아니라 경험에 부여한 의미에 영향을 받습니다. 의미를 두지 않으면 과거는 현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과거가 달라집니다. 과거에만 매달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내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건 과거가 아니라 현재가 되어가는 미래입니다. 의욕이 생기기를 기다리지 마라. 상담을 하다 보면 이것만 되면 이것이 잘 될 텐데 하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보다 의욕이 생기면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을 텐데
연인이 나를 사랑해주면 내가 행복해질 텐데. 피곤하지만 않아도 일을 잘했을 텐데. 불안감만 사라지면 멋지게 발표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말은 힘이 되지 않아요. 과거와 자신에 대한 집착일 뿐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만이라고 하고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다시 물어야 합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걸 하기 위해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고 말이죠. 하루에 10분만 산책을 하세요. 진료할 때 제가 자주 하는 조언입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말하는 우울증 환자도 이 정도의 활동은 유지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바랍니다. 하지만 이것조차 힘들다는 환자도 많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 종일 잠옷바람으로 있지 마시고 집안에 있더라도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계세요. 이것도 못하겠다면 아침에 샤워라도 규칙적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이마저도 못하겠다고 하면 잠자는 시간 외에는 누워있지 말고 되도록 소파에 앉아 계세요. 라고 합니다. 이것을 신체 활동 과제라고 합니다. 어떻게든 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시동을 걸어주려고 합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 생각하고 잘게 쪼개 과제를 내주어도 실제로는 잘 먹혀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욕이 생겨야 하죠. 이것이 바로 우울의 악순환에 빠져드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의욕이 없어도 일단 몸을 움직여야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의욕이 생기기만 기다리면 우울증은 악화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긍정적 감정을 경험하게 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즐거움과 숙달감을 경험하지 못하고 우울은 깊어집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행동 비활성화의 덫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행동 활성화란 즐거움이나 숙달감을 경험할 수 있는 활동이 가져다주는 긍정적 보상을 통해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것을 일컫습니다. 우울증 치료에서는 행동 활성화가 중요합니다.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기분을 가지도록 노력하라고 아무리 말해도 행동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우울증에서 못 벗어납니다. 건강한 몸에 건강한 마음이 깃든다. 왜?라는 질문보다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고민하는 시간은 10분의 1이면 충분합니다. 나머지 10분의 9는 행동하는 데 써야 합니다. 인생의 가장 많은 시간은 생각과 고민이 아니라 행동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경험이 쌓입니다. 인생은 경험의 축적이지 생각의 축적이 아닙니다. 심폐활량이 좋은 사람은 우울증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심폐활량을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약 12년이 지난 다음 이 사람들 중에 누가 우울증에 걸렸는지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측정한 심폐활량이 좋았던 사람 중에는 우울증 환자가 현저하게 적었습니다. 심폐활량이 나쁜 사람에 비해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50%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음 공부만 해서는 정신 건강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마음 먹자고 구호만 외쳐서도 안 됩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물리치고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몸을 많이 움직이면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몸을 많이 움직이라고 말하면 어떤 운동을 해야 하는지, 얼마나 해야 하는지 되묻곤 하는데요. 단순합니다. 어떤 운동이든 하면 됩니다. 다만 중등도 이상의 강도 있는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중등도 정도의 운동 강도란 걸으면서 옆 사람과 대화하기 약간 어려운 정도 혹은 다소 숨이 찬 정도를 말합니다. 이 정도의 강도로 하루 30분 이상, 주 5회 이상 운동하는 겁니다. 가벼운 우울 증상을 겪고 있는 환자가 이 정도 운동을 하면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습니다. 약을 먹지 않고도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이죠. 운동 강도와 정신 건강이 좋아지는 효과는 비례합니다. 운동을 많이 할수록 그것에 비례하여 정신 건강도 좋아집니다. 평소에 운동하지 않았다면 이 정도의 운동이 힘들게 느껴질 겁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무리하지 말고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이면 됩니다. 하루 5분 정도로 시작해서 10분, 15분으로 늘려가는 것이죠.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이다 보면 아, 내가 이전보다 훨씬 나아졌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데 이것 또한 정신 건강에 좋은 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 평소에 일하면서 몸을 많이 쓰는데 운동을 따로 해야 되나요? 라고 묻기도 하는데요. 일하면서 육체 노동을 하는 것과 운동으로 몸을 쓰는 것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효과는 서로 다릅니다. 일하면서 몸을 쓰는 것은 기분을 좋게 하거나 의욕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없습니다. 따로 운동을 해야 합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면 자기 조절력도 강해집니다. 호주의 한 대학에서 연구를 했어요. 3개월 동안 꾸준히 운동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비교했습니다. 꾸준히 운동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전보다 돈도 아껴 쓰고 충동 구매도 적게 하고 술과 담배도 줄이고 감정 조절도 잘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미루는 습관도 줄어들고 약속 시간도 잘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동 구매하지 마라, 아껴 써라, 약속을 잘 지켜라 하고 지시를 내리지 않았는데도 이런 변화가 저절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운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서는 이런 행동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규칙적으로 운동만 잘해도 자기 조절력이 자연스럽게 강해진 것이죠. 요즘 아이들은 절제력이 부족하다며 걱정하는 말을 종종 듣는데요. 아이들을 탓하거나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보다는 체육 시간을 늘리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괜히 아이들에게 타박하듯 게임하지 마라, 인내심을 길러라 라고 말하는 것은 효과도 없을 뿐더러 반발심만 불러일으킵니다. 말로 하는 교육보다 운동장에서 뛰면서 몸을 쓰는 것이 절제력을 기르는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친구들과 운동하다 보면 사회성도 길러집니다. 친구들과 조화를 이루며 어울리는 방법도 저절로 터득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들이 누적되면 자기 조절력이 자연히 강화됩니다. 억지로 가르치지 않더라도 말이죠. 저는 존 싱어 사전트의 엘 할레오라는 미술 작품을 좋아하는데요. 한동안 제 노트북 바탕화면을 장식했던 그림입니다. 삶의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이 작품을 보라고 권합니다. 엘 할레오는 스페인 안달루시아 지방의 격정적인 춤을 말합니다. 그림 속 무희의 모습은 몰입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무희의 열정이 춤과 함께 무대를 집어삼킬 것만 같습니다. 벽을 물들이고 있는 그림자는 그녀가 무대와 관객을 향해 쏟아내는 에너지처럼 보입니다. 이 그림처럼 음악에 몸을 맡기고 그 소리에 맞춰 발장단을 치며 나를 잠시 잊어버리는 것이 몰입입니다. 열정은 이렇게 몰입하면서 샘솟게 되는 것이고요. 몰입이라는 것은 몸을 함께 쓸 때 이루어집니다. 마음으로만 몰입하겠다거나 마음만 움직여서 몰입 상태에 들어가겠다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공부할 때도 손으로 쓰고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들으며 시각적으로 이미지화할 때 학습 효율이 올라가죠. 오감이 활성화되면서 마음속 하나의 이미지에 초점이 맞춰질 때가 바로 몰입하는 순간입니다. 몰입 경험과 몰입 시간이 늘어날수록 정신 건강도 좋아집니다.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도 몰입 경험에 따라 변해갑니다. 나를 바꾸겠다, 다른 사람이 되겠다, 정신력을 키우겠다고 한다면 몸을 움직이고 그때 활성화되는 오감 하나하나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런 체험들이 쌓여야 합니다. 활동 레시피를 만들어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려면 나의 생활 방식이 어떤가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수면 리듬이 불규칙하고 식사도 대충대충 운동도 하지 않으면 마음은 병들어갑니다. 자연을 가까이 하고 건강한 음식을 골고루 챙겨 먹으면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술을 절제하고 담배를 끊어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고요. 잠자기 전에도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은 채 침대에 누워 화면만 뚫어지게 보고 있으면 수면의 질이 나빠집니다. 이런 좋지 않은 습관을 가진 채 마음 건강을 돌보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폐암 환자가 담배를 피우면서 치료하겠다는 것과 똑같아요.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가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결정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은 마음 건강의 기초입니다. 기초공사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집이 허물어지듯 마음을 튼튼하게 만드는 기본은 건강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직무 스트레스를 상담하다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직종 중에 하나가 간호사라고 생각하는데요. 정신노동, 육체노동, 감정노동이라는 세 가지 부담이 간호 업무에 고스란히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3교대 근무를 하면 스트레스가 가중될 수밖에 없고요. 경무에 시달리는 간호사는 잘 먹고 잘 자고 운동도 규칙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가 심할수록 좋지 않은 생활 습관에 빠져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이 끝나면 피곤하니까 집에 가서 그냥 자기 바빠요. 운동하기 힘들어요. 자꾸 단 음식이 당겨서 군것질이 늘어났어요. 자기 전까지도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는 것 말고는 움직이지 않아요. 간호 업무만으로도 벅찰 텐데 생활 방식마저 이렇다면 스트레스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상담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생활 방식을 건강하게 바꾸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상담을 아무리 열심히 받더라도 생활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마음이 튼튼해질 수 없어요. 스트레스를 잘 이겨내려면 활동 레시피가 필요해요 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요. 레시피라는 표현이 조금 어색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나를 기분 좋게 하는 활동을 잘 요리해서 먹어야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다는 뜻으로 활동 레시피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신만의 활동 레시피가 있는 사람은 삶에서 겪게 되는 위기를 거뜬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고 가끔씩은 이겨내기 어려운 위기에 맞닥뜨립니다. 그런데 자신만의 고유한 스트레스 대처법이 있으면 스트레스가 닥쳐도 우울증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스스로 위로하는 법을 갖고 있는 사람은 위기가 닥쳐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상담하러 오는 분들에게 스트레스 받을 때 이겨낼 수 있는 자기만의 비법이 있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이 물음에 금방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스트레스 때문에 괴롭기는 해도 우울증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그런 건 없어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작은 스트레스가 우울증으로 쉽게 옮아갑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들은 활동 레시피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창문 밖 나무에 앉아있는 새가 몇 마리인지 세어본다. 길가에 핀 꽃잎을 유심히 바라본다. 콩나물 꼭지를 딴다. 털실로 양말을 짠다. 기분에 맞는 운동을 한다. 나만의 위로 음악을 찾아 듣는다. 시를 소리내어 읽는다. 거품 목욕을 한다. 넷플릭스, 유튜브 등을 본다. 반려동물과 대화를 나눈다. 수면 잠옷을 입고 책을 읽는다. 개와 산책을 한다. 색깔별로 속옷을 정리한다. 책장의 책을 다시 정리한다. 일기를 쓴다. 봉사활동을 하러 간다. 기도를 한다. 어떤 간호사 한 분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막무가내 고객에게 스트레스를 받고 나면 선텐을 해요. 선텐과 스트레스가 어떤 관련이 있을까 궁금했는데요. 그분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내 몸이 조금 까무잡잡해지면 왠지 나라는 사람도 강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당당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 이런 효과가 있는지 과학적으로 증명되진 않았지만 나름대로 자신을 위로하고 강하게 만드는 무엇인가를 갖고 있다는 것은 좋아 보였습니다. 이건 나만의 비법이야 하는 느낌이 드는 것도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 요소라고 생각되었고요. 이렇게 남들과 다른 나만의 활동 레시피를 만들겠다고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자기 성향에 잘 맞고 쉽게 실천할 수 있는 2-3개 정도의 활동 레시피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평소에도 꾸준히 활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위기 상황에서 금방 실천할 수 있거든요. 우울하고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가 된 뒤에 활동 레시피를 찾겠다고 하면 늦습니다. 단순 동작을 반복하는 것도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산책, 청소, 설거지, 다림질처럼 반복적인 동작에 마음을 집중시켜 보는 것이죠. 처음에는 지겨울지 몰라도 반복하다 보면 감정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분노 조절도 자기 나름의 대처법을 미리 준비해 두면 좋습니다. 화가 나는 상황에서 찬물을 한 잔 마시겠다, 깊게 심호흡을 하겠다, 엄지발가락에 힘을 꽉 주겠다, 딴 곳을 쳐다보겠다, 무조건 자리를 피하고 감정이 가라앉으면 돌아오겠다 등의 대처법을 미리 갖고 있어야 합니다. 화가 난 뒤에 생각해봐야 떠오르지도 않고 활용할 수도 없습니다. 평소에 미리미리 훈련하고 연습해 두어야 합니다. 저는 달리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오전 시간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몸이 개운하지 않았거든요. 거의 매일 30분 정도 뛰었더니 하루 종일 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힘들었습니다. 2달쯤 지나니까 운동을 걸으면 오히려 운동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곤하고 예민해졌다고 느낄 때 열심히 뛰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뛰는 것이 힘들다면 마인드풀니스 워킹을 추천합니다. 30분 정도 산보를 하십시오.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걸으면서 신체 감각과 주변의 빛과 소리에 집중해 보세요. 발을 내디딜 때마다 발바닥 감촉에 집중해 보세요. 발이 땅과 접촉하는 부위에 느껴지는 감각과 땅으로부터 전해지는 감각을 느끼려고 주의를 기울이면서 걸어보세요. 손바닥을 스쳐가는 바람을 느껴보세요. 하늘의 빛깔과 구름의 모양에도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조금씩 흐르는 땀방울, 코와 폐로 들어가는 공기의 흐름에도 집중하면서 걸어보세요. 신체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걸으면 생각이 정돈됩니다. 긴장도 풀립니다. 공간이 달라지면 마음도 달라진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우울증 환자에게
잠깐이라도 카페에 앉아 사람 구경을 해보세요. 라고 설득했습니다. 가벼운 운동조차 힘들다고 하니 고육지책으로 제안한 과제였습니다. 아무리 약을 먹어도 생활이 건강하지 못하면 우울증은 낫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도 침대에 계속 누워 있다가 대충 때우듯이 식사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스마트폰만 보고 새벽이 되어 잠든다면 활기가 생길 리 없습니다. 기분이 바뀌려면 일상이 변해야 합니다. 골방에 틀어박혀 나아지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 그렇게 될 리 없습니다. 사람을 성장시키는 경험 중에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은 타자와의 만남이고 그 다음이 공간 체험입니다. 공간이 달라지면 사람도 달라집니다. 일상을 담는 공간은 우리가 느끼는 복잡한 감정과 무심코 하는 행동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카페에 앉아 사람 구경하기는 무기력에서 벗어나려는 이가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법 중 하나입니다. 공간을 바꾸는 것이 효과적인 심리치료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나라는 사람은 레고 블록처럼 손쉽게 분해하고 재조립할 수 없습니다. 설령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보고 듣는 것이 달라지면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아도 화선지에 먹물이 스며들듯 서서히 변합니다. 달라진 공간에 머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해야 오래갑니다. 교조적 지시에 따른 행동은 얼마 안가 사라집니다. 학창시절 저는 방 배치를 종종 바꿨습니다. 공부하기 싫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나름 기분 전환도 되고 무엇보다 공부에 더 집중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어른이 된 지금도 틈날 때마다 서재나 병원의 공간 구성을 크고 작게 바꾸곤 합니다. 외부의 풍경이 내면 풍경을 바꿔놓는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머무는 공간이 내가 지향하는 가치와 조금이라도 더 조화를 이루게끔 만들고 싶기 때문입니다. 나를 둘러싼 맥락을 바꾸는 건 정체성을 변화시키려는 시도입니다. 새로운 장소에 나를 옮겨놓는 건 달라지겠다는 결심의 실현입니다. 자아 실현을 위해서도 그에 걸맞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환경과 상관없이 순수한 영혼의 의도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공간적 존재입니다. 우울증 환자에게 몸을 움직이세요 라고 아무리 말해도 귓등으로 흘려듣더니 공원 옆으로 이사한 뒤에는 시키지 않아도 혼자 나가 바람을 쐬고 돌아왔습니다. 반려견을 입양했더니 산책을 데리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집안 곳곳에 책을 놓아두자 독서량이 늘었습니다. 먹방 프로그램을 안 보고 군것질거리를 안 사뒀더니 폭식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마음가짐이 중요하지 환경이 뭐가 중요하냐? 라는 말은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